제12장 공정계획 수립 및 갱신입니다. 자, 공정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를 보면 이 책에서는 6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수행 방법, 그 다음에 그 공정표를 개발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전산화를 하고 공정 조정을 하고 최초로 수립된 공정계획을 출력하고 배부하는 6단계가 공정계획을 수립하는 아주 그 순차적이며 논리적인 단계입니다. 자, 공정계획은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계약자들 간의 협력,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수립되기 때문에 사전에 정의된 절차에 따라서 체계적이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또 공정계획은 실제 건설 현장의 공사 진행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관계자의 협력 관계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도면과 공사 방법, 공정관리 기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만약에 공정계획이 계약 문서, 도면, 공사 방법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면 공정계획이 무시되고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업관리 통합이라는 기능, 공정관리의 핵심 기능인데 이 기능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6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죠. 자, 첫 번째가 사업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이 프로젝트가 물리적으로 무엇을 완성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 즉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사업관리자, 견적자로부터 공정관리자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협조를 얻어내야 된다. 공정관리자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이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협조를 얻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이거. 공정관리자가 뭐 잘난 척 한다든가 아니면 뭐 독선적이라든가 이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와주겠어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협조를 얻는 게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다. 자, 공정관리자가 또 사업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업에 관련된 사람부터 공정과 관련된 합리적인 자문도 얻지 못할 것이다.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묻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스터디가 돼 있어야 돼요. 스터디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겠어요? 그죠? 무시하면은 이 사람들이 뭘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협조를 얻기 위해서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공정관리 시방서, 우리가 스케줄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읽어보고 야, 이 프로젝트의 공정관리 시방은 뭐냐? 시방이라는 건 이 프로젝트에서 공정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방법이나 뭐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습니다. 거기다가 공정관리 기법은 뭐 쓰고 공정관리 표현은 어떻게 하며 공정관리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공정관리를 진행하는 방법, 공정을 갱신하고 재수립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은 게 이 공정관리 시방서입니다. 이거를 읽어보고 정확하게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공정관리를 원하는지 이해를 하는 게 가장 먼저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보는 거죠. 거기에는 공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 계약서가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두꺼워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약상에서 규정하는 게 많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공사계약서 한 장, 두 장으로 끝났어요. 뭐 그래도 공사했습니다. 뭐 그때는 뭐 서로 구두로 이렇게 얘기해도 뭐 아는 사이인데 뭐 그냥 서로 뭐 이해하면서 갑시다. 뭐 이 정도면 됐어요. 근데 지금 택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공정관리자가 이제 도면을 보고 이해를 해야겠죠. 쭉 도면도 프로젝트가 커질수록 많아져요. 모르면 물어봐야죠. 여러 그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도면을 이해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방서. 이 시방서는 공정관리 시방서가 아니라 공사에 대한 시방서입니다. 컨스트럭션 스페시피케이션이죠. 골조 공사는 어떻게 해라, 위장 공사는 어떻게 해라, 벽돌 공사는 어떻게 해라.
각 공정마다 어떻게 하라고 지방서가 있어요. 그것도 쭉 봐야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사업에 대해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수행 방법, 순서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시공자라든가 협력업체들 마음속으로 갖고 있어. 아, 이 공사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자, 공정관리자는 이 다양한 사업 참여자들로부터 그들이 의도하는 작업의 순서 이걸 도출해야 된다 이거예요. 협력업체나 이런 사람들은 경험에 의해서 아 이건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걸 마음속에 갖고 있어요. 이거를 빼내야 돼요. 공정관리자가. 그래야지 공정표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관리자의 인간관계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공정관리자는 사업 참여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요. 공평하게 협력업체라고 그래가지고 막 무시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와주겠습니까? 다 공평하게 대하면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각자가 사업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공사 수행 방법과 순서를 제안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관리자는 사업 참여자들 간에 제한된 작업 순서가 또 원활하게 공유되도록 여러 공정 사람들이 자기가 편한 대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는 공정표가 짜지지가 않죠. 서로 어느 정도 또 양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양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의사 전달이 서로 잘 되게끔 공정관리자가 하는 게 중요하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 사업 참여자들이 참여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공정관리자가 나의 이익은 보호를 해주는구나. 그리고 공정관리자가 저 파쇼도 아니고, 독단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잘난 척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여러 협력업체들의 이익을 서로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해주는, 그리고 또 통합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처음에 이제 견적한 사람을 이제 만나서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은 공법은 어떤 걸 예정을 했고 그 작업 순서는 어떤 걸 가정을 해서 견적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쭉 얘기를 해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사업 책임자, 프로젝트 매니저, 현장 소장.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이 사람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끌고 갈 거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협력업체. 실제 필드에서 일할 사람들. 사실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공법이나 작업 순서는 여기서 다 나와요. 마지막으로 이제 발주자와 설계자랑 논의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마일스톤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사가 언제 끝나야 되고 중간중간에는 어떤 시점에서 뭐가 끝나야 된다라는 정도만 얘기할 뿐이지 대부분은 현장에서 책임지고 가야 되는 거죠. 결국은 현장 책임자, 협력업체가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작업의 순서를 결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걸 로직을 만들어야 되죠. 자, 이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제 뭐 ADM은 거의 안 쓰지만 우리나라는 또 ADM 선호하는 발주자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PDM 기법을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제안한 뭐 BDM 기법을 갈 거냐에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달라진다. BDM 기법으로 간다 그러면 B라이너밖에 없어요. 내가 만든. 또한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기 전에 발주자나 뭐 프로젝트 매니저한테 이런 걸 써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관리자가 이 공정관리 기법 또는 공정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공정관리 소프트웨어가 선택되면 본격적으로 공정표를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가 뭐 단독주택이나 조그마한 뭐 상가나 이런 걸 만들 때는 한 방에 시행 계획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 인천국제공항 몇 조씩 되는 프로젝트들은 한 방에 공정표를 다 만들 수가 없어요. 공정별로 나눠서 시행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부위별로, 부분별로 네트워크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보조 공정계획이다. 그러니까 아주 규모가 클 경우에는 전체 공정계획을 보조 공정계획으로 나눠 개발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웬만한 공사는 서브 네트워크로 만들지 않아도 공정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번호 체계, 액티비티 넘버링 시스템. 이것도 중요해요. 이제 액티비티 아이디를 만드는 거죠. 건축공사는 A로 시작하겠다. 토목공사는 11이니까 C로 시작하겠다. 기계는 메카니컬이니까 M으로 시작하겠다. 전기는 일렉트리컬이니까 E로 시작하겠다.
01은 뭐 가설공사, 02는 기초공사, 03은 뭐 골조공사 이런 식으로 작업 번호를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이제 결정하는 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걸 통해서 원가라든가 뭐 도면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안전관리 체계랑 통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논리도 초안, 로직 다이아그램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초안이 만들어지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협력업체들로부터 검토, 확인을 받아서 확정을 합니다. 자, 이제 확정한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이걸 입력시켜야겠죠. 입력시켜다 보면 많은 오류도 있어요.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수정해 가는 거죠. 논리도의 정보, 사업명, 주요 완료점, 달력, 제한사항. 이제 소프트웨어에 입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원도, 코드도 입력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돌려봐요. CPM을 돌려봐. 돌려보면 계약 공기와 계산 공기가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요. 자, 처음에는 공정관리자가 단독으로 한번 CPM을 보는 겁니다. 뭔가 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 공정관리자가 처음에 최초로 판단할 때 여기서 뭐 작업 순서나 공기를 막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왜냐하면 여러 참여하는 사람들이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냥 오류만 단순히 보고 계약 공기랑 계산 공기가 차이가 있다. 최초의 로직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안 맞아. 그럼 이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뭐 작업의 순서를 변경하든지 보조 공정 계획을 변경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계산 공기와 계약 공기를 맞춰야겠죠. 증응 안 된다. 증응 안 되면 MCX 방법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약 공기와 계산 공기가 맞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공기 조정을 통해서 CPM 공정계획 초안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 그걸 이제 출력을 해서 배부를 해야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CPM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바차트면 돼. 그 다음에 아주 그 실무 레벨, 예를 들어 작업 반장 레벨도 CPM 필요 없어요. 거기도 그냥 아주 상세한 바차트로 주면 돼. 분야별로, 계층별로 공정표를 구분해서 출력을 하고 충분하게 배부한다. 이건 이제 샘플로 계획 공정표가 비라인으로 만들어진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발전도 보여주고 비라이너 CPM이 자 ADM처럼 좌에서 우로 흐르면서 중복 관계도 이렇게 이제 표현한 CPM 공정표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계획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실제 상황과는 맞질 않아요. 그래서 계획에 실적을 넣어야 된다. 여기 보면 이 계획 공정표 바 밑에다가 실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공정갱신이다. 이렇게 스케줄 업데이팅. 공정표에 실제 진도를 표시한다. 이게. 그리고 실제 공사 현황과 일치하도록 공정 순서를 조정하는 것. 이걸 공정을 업데이트한다. 스케줄을 업데이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실적을 넣은 다음에 이 계획과 실적이 같아지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을 프로그레스 오버라이드라 그러는데 계획과 실적을 일치시키면 계획이 뒤로 밀리거나 아니면 당겨져요. 그러면은 잔여 작업, 실적을 입력한 이후에 남은 작업이 흔들리니까 그걸 계약 공개에 맞춰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까지 스케줄 업데이트다 얘기합니다. 자, 재수립은 뭐냐면 공정표를 아예 다시 만드는 거예요. 부진한 공사 진척, 공사 방법의 변경,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어요. 아예 뒷부분을 다시 만들어요. 로직도 다시 만들고 액티비티도 다시 만들고 이런 것들을 리스케줄링이다. 공정을 재수립한다 이게. 자, 공정갱신은 계획 공정은 액티비티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 논리나 아니면 공기만 좀 이렇게 바꾸는 건데 재수립은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립을 한다 그러면 그 말에는 공정갱신이 들어가 있다. 공정갱신보다 더 공정표를 다시 만드는 거를 우리 리스케줄링이다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공정 업데이트는 얼마나 자주 하느냐? 또 상세 정도는 어느 정도냐? 자, 공정 갱신의 주기 우리 프리퀀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정 계획을 갱신하는 주기는 사업의 규모, 복잡성,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규모가 크거나 복잡하거나 아주 굉장히 특수공사다 그러면 달라요. 그리고 또 초기에는 토공사만 계속한다 그러면 업데이트를 한번 3개월에 한 번씩 해요.
그러나 이제 마감에 들어간다 그러면 하루, 일주일 단위로 뭐 업데이트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기도 사업의 페이스에 따라서 과정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 공정갱신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봉사 참여자들로부터 실적을 받습니다. 실적을 받으면 이게 이제 막 순서도 안 맞고 뭐 공기도 안 맞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의논할 기회를 갖는 거예요. 공정 업데이트하면서 자녀 공정을 다시 맞추고 해야 되니까. 또한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공정계획을 적극적으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이 약속한 것들, 책임을 상기시키는 기회도 제공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녀 공기를 재평가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공법이나 설계 변경을 해서 또 논리도를 완전히 수정해가는, 리스케줄링 해가는 공정을 아직 재수립하는 거죠. 이런 과정까지도 하게 됩니다. 자, 공정갱신의 상세 정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어떤 경우에는 액티비티의 실제 액츄얼 스타트, 실제 착수일과 실제 완료일, 액츄얼 스타트와 액츄얼 피니시만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액티비티가 크다 그러면 중간중간을 또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액티비티의 프로그레스, 오늘까지 이 A라는 액티비티가 50% 됐다, 60% 됐다, 뭐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주 소규모 공사나 뭐 액티비티가 실제 착수했다 끝났다 요것만 판단할 수 있지만 실제는 중간중간 액티비티가 뭐 며칠씩 걸리고 뭐 많으면 뭐 몇 개월씩 걸리니까 뭐 시작했다고만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자, 이게 착수돼서 지금 한 50% 진행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맞아요. 그 50%가 바로 진도율이다. 진도율은 어떻게 추정하느냐? 수량에 의한 방법이 있고 백분율에 의한 방법이 있고 완료 시점에 의한 방법, 시간의 흐름에 의한 방법, 수량에 의한 방법 가장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 거푸집을 말이죠. 2층의 골조가 600캐베가 들어가. 근데 지금 300캐베 했다 이거야. 그럼 30%된 거예요. 형광등을 100개를 달아야 되는데 30개를 달았다 그러면 30%한 거예요. 아주 수량으로 계산해 주는 거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백분율. 이건 뭐냐면 관찰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난 뭐 오늘 골조 공사 보니까 한 30% 됐습니다. 뭐 35% 됐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뭐 이상하면 확인해 보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량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관찰에 의해서 백분율로 판단합니다. 자, 세 번째는 완료 시점. 내게 어떤 방법이 있느냐? 0, 100, 50, 50, 뭐 30, 40, 30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시작했다 그러면 0%, 끝나야 100% 되는 거예요. 그 액티비티는. 끝나지 않으면은 프로그레스 0%. 그걸 우리가 0, 0이라 0, 100% 방법이다 이렇게 하고 50, 50은 뭐냐? 실제 착수했다 그러면 50%가 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또 50%예요. 그러니까 시작했다 그러면 50%야. 끝나면 또 50%. 이런 방법이죠.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제로 100보다는 조금 낫죠. 그죠? 제로 100은 누가 쓰려고 그러냐? 발주자는 이걸 원해요. 근데 일반 시공자는 50대 50.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 50, 50보다는 조금 뭐 액티비티가 길다 그러면 30, 40, 30. 시작하면 30. 중간 시점에서 40 주고 끝나야 30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 요게 이제 우리가 완료 시점에 의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흐름에 의한 방법이 있어요. 레벨 오브 에포트라는 건데 대개 이제 간접비.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획된 프로그레스를 그대로 진행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2020년 5월 31일 날 특히 이제 간접비 같은 액티비티들은 2020년 5월 31일 날 35%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2020년 5월 31일 되면 실적도 똑같이 35%로 봐주는 거예요. 간접비니까 뭐 사람이 들어가고 보험료 들어가고 현장 사무실 임대료 들어가고 하는 거 그냥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획대로 그대로 봐준다. 이걸 레벨 오브 에포트 방법에 의해서 실적을 넣는다라는 거예요. 대개 간접비성은 레벨 오브 에포트로 진도율을 측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공정갱신은 바차트 공정갱신이 있고 이제 CPM 공정갱신이 있는데 바차트는 계획 공정 밑에다가 이렇게 실적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실적을 까만색이 계획이고
밑에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지금 무늬가 있는 것들이 실적입니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 데이터 실적 기준일 2011년 지금 3월 말 기준에서 지금 각각 액티비티들이 실제 언제 착수하고 언제 끝나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뭐 바차트는 대부분 뭐 요 정도 수준에서 공정갱신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요 계획바 내에 이렇게 색깔로 완료됐다 뭐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좀 라프한 거죠, 그죠? 실제는 계획과 많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바차트에서 표시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쓰는 방법이다. 계획바 밑에 실제를 표시하는 거. 자, CPM 공정계획의 갱신. CPM 공정계획의 장점은 뭐냐면 사업 수행에 따라 공정 변화를 쉽게 통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정 변화를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실적을 넣어보면 앞에 이 바차트는 어때요? 바차트는 이 로직이 액티비티 간에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에 놈이 지연되면 뒷놈이 얼마나 지연되는지 로지컬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CPM은 보시면 알겠지만 뭐 앞에가 지금 좀 이게 밀린다 그러면 밀리면 뒤에도 밀리는 거예요. 그죠? 쭉 밀려가지고 완료 시점이 밀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이걸 할 수 있는데 바차트는 불가능하다. CPM 공정계획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실적에 따라서 잔여 일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공정 변화를 쉽게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CPM 공정표 공정계획의 첫 단계는 논리도의 실제 진도 상황을 표시하는 겁니다. 자, 실제 진도를 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잔여 공기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잔여 공기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완료되지 않은 작업에 이제 잔여 공기를 표시하는 게 최초 공기에서 실제 진행된 공기를 빼서 잔여 공기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최초 공기에서 실제 작업 진도를 30% 했다. 그러면 70%가 남았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잔여 공기를 현장 담당자나 공장 관리자가 현장에 봐서 아 이거 100일 남았구나. 아니면 85일 남았구나 라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 계획 공기가 있는데 계획 공기가 50일이에요. 그러면 실제 30일 했어요. 그럼 20일 남았다. 이렇게 많이 판단을 해요. 근데 정확하지 않지 사실은.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50일짜리인데 지금 공사를 한 30% 했다. 그럼 70% 남는 거예요. 57에 35. 35일이 남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세 번째는 현장 담당자가 직접 가서 판단하는 겁니다. 야, 며칠 남았다. 이렇게. 자, CPM 공정계획을 갱신하는 방법은 리테인드 로직 방법이 있고 프로그레스 오버라이드 방법이 있어요. 리테인드 로직 방법은 뭐냐면 그냥 로직에다가 액츄얼만 표시하는 거예요. 프로그레스 오버라이드는 뭐냐면 계획과 실적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계획과 실적을 일치시키다 보면 잔여 공정이 흔들리죠. 잔여 공정이 뒤로 밀리거나 앞으로 당겨요. 그래서 요거는 잔여 공정에 대한 공정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공정표를 다시 짤 거냐 아니면 그냥 공기만 조정할 거냐 이걸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게 프로그레스 오버라이드. 우리말로는 이제 진도율 정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한번 샘플로 보면 이게 이제 리테인드 로직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획 공기를 그대로 놔두고 그냥 액츄얼만 표시한 상태. 리테인드 로직. 로직을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다 이게. 로직을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이 뭐 이렇게 데이터 기준해 가지고 이렇게 간 거는 늦는 거고 앞으로 이렇게 간 거는 좀 빨리 가고 있는 거. 이건 굉장히 좀 착수가 빠르죠. 이거는 지금 착수가 좀 이런 것들은 늦고 그래서 앞으로 잔여 일들이 계획보다 많이 남아 있는 것들은 이렇게 왼쪽으로 꺾이고 빨리 가고 있는 것들은 오른쪽으로. 그래서 리테인드 로직 상태에서는 액티비티가 지금 늦고 빠르고를 그대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직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액츄얼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프로그레스 오버라이드는 이 계획과 실적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실적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이동시키는 거죠. 실적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움직이는 거예요. 계획이 움직이니까 이 잔여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원래 이때 끝나야 되는데 뒤로 밀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리스케줄링이라는 건 이걸 이제 땡겨오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녀 공사를 로직을 바꿀 거냐, 뭐 공법을 바꿀 거냐 한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레스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자녀 공정이 이제 흔들리니까 이건 이제 리스케줄링 할 수도 있고 또 스케줄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시 자녀 공정 계획을 맞추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상 12장 공정갱신 및 재수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